안녕하세요. 저는 딸기 만두 소리책 딸기입니다. 오늘 엄마가 읽어 주실 책은 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 작가 고재웅, 그림 박정음, 출판사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낭독을 허락해 주신 출판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듣고 계신 이모, 삼촌 고맙습니다. 봄바람에 감기 조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과 함께 책 읽는 엄마 소리책입니다. 오늘 제가 읽을 책은 고재욱 작가님의 당신이 꽃같이 돌아오면 좋겠다. 출판사 웅진 지식하우스. 작가인 고재욱님은 현재 강원도 원주의 한 요양원에서 치매 환자들을 돌보고 계시는 요양보호사입니다. 이 책은 5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 돌이켜보니 온통 아름다웠습니다. 2부, 삶은 당신의 손을 쉬이 놓지 않습니다. 3부, 기억은 잊어도 가슴에 새겨진 사랑은 잊히지 않습니다. 4부, 깊은 밤일수록 별은 더욱 반짝입니다. 5부, 오늘이 세상의 첫날인 것처럼 살겠습니다. 프롤로그.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산책 중이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다. 새가 있을 법한 곳을 눈을 더듬어 보았지만 새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숨소리를 낮추고 나무처럼 꼼짝 않고 섰다. 한참을 그러고 있으려니 큰 나무 뒤에 숨어있던 작은 새가 종종종 걸어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새가 놀라서 달아날까봐 나는 조심조심 한쪽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 앉았다. 그때 바닥에 핀 작은 꽃들이 눈에 들어왔다. 새끼 손톱보다 작은 노란 들꽃 열 몇 송이가 마치 하나의 큰 꽃인 듯 한데 모여 피어 있었다. 새 소리를 듣지 못했더라면, 새를 찾느라 몸을 낮추지 않았더라면 보지 못했을 작은 꽃들이었다. 작고 노랗다는 것 말고는 특별할 것 없는 모양의 들꽃무리.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 외에는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고 꽃잎이 다 떨어지는 날까지 조용히 저물어갔을 흔한 들꽃무리. 이 책은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치매 노인들의 이야기다. 그들의 두서없이 뒤섞인 기억의 조각들을 모아 엮은 글이다. 치매 노인들의 조각난 기억들을 복원하는 일은 쉽지 않았는데 반복되는 퍼즐 맞추기를 하며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이다. 나는 요양원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다. 그 죽음 앞에서 하찮은 삶은 없었다. 예전에 나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소설처럼 삶의 재난은 나에게도 닥쳐왔다. 금융위기와 부도, 파산, 남의 것인 줄로만 알았던 낱말들이 내 것이 되었다. 갈 곳이 없어지니 발길이 마포대교로 향했다. 마포대교 위에서 꼼짝 않고 2시간 동안 강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목적지도 모른 채 다시 걷기 시작했다. 걷고 또 걸어 다다른 곳이 영등포 광야 홈리스 센터였다. 사탕상자의 밑바닥처럼 귀퉁이가 깨지고 동강이 난 사탕들, 이리저리 구르다 부서져 모래알처럼 조각난 사탕들이 눅눅한 설탕가루와 함께 바닥에 엉겨붙어 있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이 산산이 부서진 사람들, 무기력한 눈빛으로 먹고 자고 배설하는 일과만 남은 사람들 속에서 뒤엉켜 1년 반의 시간을 보냈다.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숙인 자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굳게 닫혔던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것이 느껴졌다. 노숙인이 다른 노숙인을 돕는 일종의 봉사활동이었다. 겨울밤에는 영등포역 주변을 돌며 얼어 죽는 노숙인이 없는지 살폈고 시설 입소를 거부하고 길에서 지내는 노숙인들을 씻기는 일을 했다. 그때 거리에서 정말 수많은 죽음을 보았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는 가장 외롭고 차가운 죽음들을 목격하며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삶의 의지를 다잡기 시작했다. 그 후로 나는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가 되었다. 7년간 3곳의 요양원에서 근무하며 100여 명의 노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다. 매일같이 살 부딪히고 식사를 돕고 몸을 씻겨드렸던 분들이다. 어쩌면 명절에야 간신히 마주 앉아 식사하는 부모님보다도 더 가까이 지냈던 분들이다. 그런 분들이 떠나는 날은 뭔지 모르지만 죄를 지은 기분이었다. 그런 내 마음을 지켜봐왔던 한 할머니는 떠날 무렵 내게 하나만 약속하라고 말했다. 미안해하지 말아라. 나랑 약속해. 할머니께는 약속하겠다. 절대 미안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작별의 순간에는 좀처럼 지켜지지 않았다. 몸이 자유롭지 않거나 마음이 흉터투성이인 노인들, 이제는 다 커버린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여전히 어린 내 새끼 배고플까봐 온통 자식 걱정뿐인 노인들, 숨이 꺼지는 고통의 순간에도 오히려 남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노인들, 그들의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루를 조각난 기억을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내 마음에 오래된 상처가 아물어가고 있었다. 이제 그들이 내게 전해준 마음의 치유제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려 한다. 살아온 모든 기억을 잃고 그리운 가족과 떨어져 요양원에서 지내면서도 여전히 희망을 잃지 않고 아름다운 마지막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다. 지금 내게 없는 것 같은 희망도 사실은 늘 지나다니는 길 옆 한 구석에 무리지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싶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발밑을 내려다보면 발견할 수 있는 작고 노란 들꽃 같은 희망을. 삶의 마지막을 위한 연습. 휠체어에 옮겨진 할머니 얼굴이 일그러졌다. 들릴 듯 말 듯 희미한 신음소리가 맥없이 새어나왔다. 사설 구급대원이 황급히 허리를 숙이고 휠체어 발판 밖으로 떨어진 할머니의 왼발을 받쳐 올렸다. 환자복의 허벅지 가운데께 붕대로 동여맨 자리가 위로 불룩 솟아 있었다. 몇 주 전 사고가 있었다.
휠체어로 이동하던 중에 할머니가 침대에서 떨어졌다. 그 일로 할머니의 왼쪽 넓적다리뼈는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일반적인 상황이었다면 수술을 해야 했겠지만 의사는 할머니의 연세로는 마취해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결국 할머니 가족들은 수술을 포기했다. 할머니는 석고 고정판을 왼쪽 허벅지 아래에 받치고 붕대를 칭칭 감은 모습으로 요양원에 돌아왔다. 입원한 지 3주 만이었다. 평소 잘 웃던 할머니 얼굴엔 고통만 남아 보였다. 그 일이 있은 후로 할머니는 식사를 거의 못했다. 죽고 싶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나는 할머니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괜찮을 거라고 말하지 못했다. 나는 할머니가 괜찮아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나는 자주 죽음을 맞이한다. 정확히 말하자면 숨이 꺼져가는 누군가의 삶의 끝자락에 자주 끼어 있다. 그럴 때 나는 고통에 일그러진 죽어가는 환자와 그걸 보며 절절한 울음을 토해내는 가족들 사이에 덤덤히 서 있다. 사람들이 까짓것 죽기밖에 더 하겠어? 라고 말할 때가 있다. 이 말대로라면 죽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진다. 삶을 원하는 만큼 즐겁게 살다가 적당한 나이가 되면 며칠 앓다가 죽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저 사람들의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런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개 아픈 노인들은 삶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 죽음의 몇몇 징후가 보인 후에도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 죽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는 환자 자신은 물론이고 그 곁을 지키는 이에게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시간이 된다. 지긋지긋한 고통의 시간이 흐른 후 드디어 삶이 끝날 것 같은 날이 오지만 생은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노인은 들숨과 날숨의 간격이 갈수록 길어지는 며칠의 최종 관문을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호흡을 멈추고 삶을 마무리한다. 죽음에 이르는 길은 단숨에 끝나지 않는다. 할머니는 점점 의식이 흐려졌다. 할머니 머리 위로 매달린 링거줄도 늘어갔다. 잠시 맑은 정신으로 돌아올 때면 나를 그만 보내라고 소리쳤다. 몇 마디의 짧은 비명을 쏟아낸 할머니는 다시 호흡기에 의존해서 잠이 들었다. 보호자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그런 할머니를 지켜보다가 한쪽에 마련된 간이 침대에서 새우처럼 구부린 채 선잠에 빠지곤 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할머니와 보호자들은 누가 더 아픈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초췌해져 갔다. 그러는 동안 나는 묵묵히 할머니의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비위관에 영양액을 투입하고 눈을 감은 할머니에게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다. 그것이 내 일이었고 나의 일이란 슬픔을 드러내서는 안 된 것이었다. 할머니와 보자. 그리고 나는 할머니의 마지막 삶을 위해 꽤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늘 두렵다. 더러는 죽음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듣기도 한다. 직접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말하는 죽음에 대한 해석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 죽음의 외형적인 모습은 볼 수 있지만 죽어가는 이의 마음은 볼 수 없다. 환자 대부분은 죽음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사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직접 물어볼 수 없다. 그저 짧아진 들숨과 길어진 날숨의 거친 호흡 소리만 들릴 뿐이다. 가족들에게 둘러싸여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마주치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잡았던 손을 떨어뜨리며 죽음을 맞이하는 일은 드라마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과연 죽음의 순간에 환자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한 가지 알 수 있는 일은 아직 환자의 의식이 온전할 때 그들이 죽음을 기다리는 반응이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100여 명의 죽어가던 사람들은 예외 없이 죽음을 두려워했다. 나 또한 죽음이 두렵다. 나는 그들과 죽음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이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죽음 자체가 두렵다기보다는 죽기까지의 과정을 두려워한다는 것. 나 역시도 그게 제일 두렵다. 젊거나 아직 건강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요양원을 방문하는 봉사자나 노인들을 보살피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직접적인 표현을 하지 않더라도 저마다 죽어도 괜찮은 나이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저 정도 오래 살았으면 뭐 라는 식이다. 하지만 그 기준의 대상은 늘 다른 사람들일 뿐 자기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워보는 경우는 좀처럼 없다. 삶의 마지막이 죽음인 것을 부인하진 않지만 나는 아직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7년여 동안 100여 명의 삶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봤다. 어떤 이들은 죽음을 막연하게 기다렸다. 겉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심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꺼렸다. 또 다른 이들은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고 실제 죽어가는 과정을 알고자 했다. 죽음에 대해 겉모습만 알고 있던 사람과 죽음의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자 노력했던 사람의 마지막 태도는 너무나 달랐다. 전자가 자기 죽음을 부정하고 외면하며 두려움에 떨었다면 후자에 속하는 이들은 때가 되자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었고 삶이 향하는 마지막 걸음을 신뢰하는 눈빛이었다. 자기 죽음을 스스럼 없이 생각하던 사람들은 곧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올 것을 알았지만 전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가족들과 나를 위로하기까지 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완수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죽음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닐까? 삶과 죽음은 언제나 거울을 마주하듯 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낯설고 무섭다. 하지만 죽음을 생각하며 지레 겁먹고 떨거나 애써 외면할 필요는 없다. 전 인류 중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준다. 하지만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니까. 삶이라는 이야기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결코 피할 수 없다면 당당히 마주하는 편을 택하고 싶다.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 나는 아직 아니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타인의 죽음에는 관대하고 나의 죽음에는 반쯤 눈을 감고 있었다. 이제 나는 눈을 뜨고 미래의 죽음을 살펴보려고 한다. 현재의 삶을 위해, 오늘을 위해서.
그거면 됐다. 어둠 속에 숨어있던 안개는 새벽이 되어도 사라지지 않고 더 짙어졌다. 큰 나무의 형체마저 흐릿했고 마을을 둘러싼 산 등성이는 안개에 밀려 멀리 물러나 보였다. 눈에 물을 대러 가는 사내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허옇게 흔들렸다. 마을은 여느 날처럼 축축하고 조용했다. 그래서 짙은 안개 속으로 허리 굽은 노인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해가 떠오르기 전까지. 하루 중 가장 분주한 아침 시간이었다. 치매 노인들에게는 오늘이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이다. 어제의 기억은 사라지고 현재의 시간만이 오늘의 기억이 되는 곳. 그리고 내일이면 오늘의 기억은 다시 사라진 과거가 되는 곳. 이곳은 치매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원이다. 잠에서 깬 노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눈만 껌뻑거린다. 나는 노인들의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세수와 면도를 돕고 아침 식사 준비를 한다. 기저귀를 교체하고 옷을 갈아입혀드리고 휠체어에 어르신을 태우는 똑같은 일상이지만 아침은 매번 분주하고 약간의 긴장마저 감둔다. 그때 복도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할머니가 사라지셨어요. 평소에도 가끔 집에 가신다며 보따리를 싸던 분이었다. 걸음이 조금 불안정하긴 해도 가벼운 보행이나 식사는 스스로 할 수 있었다. 인지 능력은 치매 중기 상태였다. 할머니의 방을 살폈다. 보따리는 그대로 있었다. 다행히 멀리 가신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서둘러 요양원 주변을 살폈다. 새벽녘 자욱했던 안개는 자취를 감췄다. 문제는 할머니도 안개처럼 발자국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주민은 적어도 전체 면적은 작지 않은 마을이었다. 이곳은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찐빵과 더덕, 고로쇠 수액으로 유명한 곳이다. 소재지가 있는 중심부에는 5일장이 열리는 시장이 있다. 예전엔 장이 열리면 수백 명이 모여들 정도로 꽤나 번화했다고 하는데 마을 외곽으로 새 도로가 생긴 뒤로는 장이 서는 날에도 한산하기만 했다. 시장이라고 해봐야 길 하나를 두고 양쪽으로 상점들이 들어선 것이 전부다. 상점마다 들러 할머니를 수소문했지만 모두 고개를 저었다. 이 마을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 뻔했다. 큰 길 쪽으로 가신 것이라면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었지만 넓은 하천이나 논, 산으로 할머니의 걸음이 향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가을이 왔다고들 하지만 낮 기온도 심상치 않게 높았다. 멀리 신고를 받고 출동한 흰색 SUV 순찰자가 사이렌을 울리며 바쁘게 할머니를 찾는 모습에 보였다. 그런데도 우리의 수색은 아무 성과가 없었다. 어떤 연락이라도 있나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살폈다. 할머니가 사라진 지 1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요양원 사무실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나는 낚아채듯 수화기를 집어들었다. 대책 논의하러 모인 모두의 눈빛이 수화기로 향했다. 요양원 할머니 같으신데 모셔가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전화기를 끊으면서도 감사합니다를 외쳐댔다.
요양원 직원들뿐만 아니라 함께했던 경찰관들도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서둘러 차에 올랐다. 무사하시다니 됐다 하고 생각하면서도 왜 이런 일을 벌이셨는지 내심 서운한 감정이 밀려왔다. 자동차가 도착한 곳은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성당이었다. 높게 자란 소나무들을 배경으로 그보다 더 높은 종탑이 그림처럼 어우러져 있었다. 목을 꺾고 올려다보니 아득했다. 넓은 마당엔 네모난 돌들이 흙 속에 묻힌 채 징검다리를 만들고 있었다. 소나무가 들이운 짙은 그늘 안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땅에 턱을 개고 앉아 나를 보고 있었다. 떼내진 매미 소리가 이어졌다. 한눈에 입구가 보이지 않아 나는 성당 주변을 한 바퀴 돌고 나서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성당 안쪽은 바깥에 비해 어두웠지만 벽에 띄엄띄엄 설치된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색색깔의 빗줄기들이 조명 역할을 하고 있어 보기 불편한 정도는 아니었다. 가장 안쪽 벽에는 커다란 십자가가 걸려 있었고 그 위에 매달린 남자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아래를 굽어보고 있었다. 그 앞에는 예수의 표정과는 달리 한없이 온화한 미소를 띤 성모 마리아상이 서 있었다. 할머니는 바로 그곳 성모 마리아상 앞에 엎드려 있었다. 나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할머니를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던 시간이 떠올라 따지기라도 할 요량으로 할머니 옆으로 성큼 다가갔다. 그러자 할머니 뒤편에 서 있던 머리 희끗한 신부님이 내 마음을 알아차리기라도 하듯 빙긋이 웃으며 쉿 하고 검지손가락을 자신의 입에 갖다 댔다. 할머니를 방해하지 말란 뜻이었다. 나는 얼떨결에 조용히 할머니의 뒤로 가서 신부님과 나란히 서게 되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엎드렸던 몸을 일으켰다. 그러고는 다시 두 손을 공손히 턱 밑에 모은 후 무릎을 꿇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만큼 머리를 숙이고는 두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 뒤집었다. 그런 다음 다시 일어나 그 행동을 처음부터 반복하는 것이었다. 신부님이 살짝 내 쪽으로 고개를 기울이며 속삭이듯 말했다. 108배 중이십니다. 신부님은 할머니가 머리가 바닥에서 들릴 때마다 뒤에서 숫자를 세고 있었다. 그런데 가만 듣고 있자니 숫자의 순서가 드문드문했다. 17, 30, 51, 83 이런 식이었다. 할머니가 몇 번의 절을 더한 뒤 신부님과 나는 동시에 크게 외쳤다. 108. 할머니는 그제야 절을 멈추고 우리를 향해 뒤를 돌아보며 눈을 꿈뻑거렸다. 그러더니 눈가의 주름이 더욱 자글자글해지며 흡족한 듯 미소를 지었다. 기도란 것이 결국 무력한 인간을 위한 것일 테니 보살이시면 어떻고 마리아시면 어떻습니까? 어허. 늙은 신부님의 선한 웃음소리가 멀리까지 우리를 배웅했다. 할머니, 기도하실 거면 요양원 바로 옆 교회도 있는데 왜 여기까지 오셨어요? 거긴 시끄러워. 그래서 뭘 그렇게 비셨는데요? 말하면 안 돼. 부정타. 말하지 않아도 알겠다. 할머니 오래전부터 그랬을 것이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에 정갈하게 머리를 묶은 뒤 부뚜막 위에 우물에서 제일 먼저 길어온 물 한 그릇을 올려놓고 정성을 다해 두 손을 비비며 기도했을 것이다. 부엌에서는 조항신에게 마을 입구에 있는 선앙당을 지날 때면 마을을 지켜준다는 다른 신에게, 부처를 알게 된 후에는 부처님에게 소원을 빌었을 것이다. 나 역시도 그래온 것 같다. 성모 마리아상 앞에서 부처님께 108배를 무사히 맞은 할머니의 얼굴이 한결 평온해졌다. 노 신부님의 말처럼 그거면 됐다 싶다. 할머니께서 뭘 비셨는지 짐작은 가지만 나 역시 말하지 않겠다. 부정 타면 안 되니까. 선물 같은 이별. 1년을 조금 넘기는 동안 7명의 치매 노인들이 돌아가셨다. 돌아가셨다는 말처럼 어르신들이 삶의 방랑을 끝내고 왔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면 좋겠다. 하지만 나는 우리 영혼이 어디로 돌아가는지 확신할 수는 없다. 그나마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사실은 반짝이던 눈동자가 빛을 잃는 것, 코의 숨결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죽음은 매번 낯설다는 것이다. 삶이 끝나는 죽음의 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죽음을 맞고 각각의 이별을 남긴다. 이번 1년간 떠난 7분 역시 각자의 죽음을 맞고 각각의 이별을 남겼는데 유독 내게 잊히지 않는 선물 같은 이별이 있었다. 아침 저녁으로 가을 냄새가 스며들었고 한낮에는 다시 여름이 기세등등 고개를 들고 있었다. 밀물과 썰물처럼 오고 가는 계절에 줄다리기가 팽팽했다. 9월의 첫날이었고 새로운 요양원으로 직장을 옮긴 후 나의 첫 출근 날이었다. 입구 현관문에 전자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다. 스핑크스의 질문처럼 이곳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나는 미리 안내받은 대로 천천히 비밀번호 4자리를 눌렀다. 1004.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작은 긴장감을 느끼며 두꺼운 유리문을 밀고 들어섰다. 복도에 늘어선 방마다 서너 명의 노인들이 각각의 침대에 앉거나 누워 있었다. 나는 한 분 한 분 손을 잡고 첫 인사를 드렸다. 그러던 중 텔레비전을 보며 쉬는 공용 휴게실에 다다랐을 때였다. 한 노인의 모습에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다른 노인들과는 반대로 그는 텔레비전이 놓인 벽에 등을 기댄 채 앉아 있었다. 정확히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몰라도 소파에 앉아 있는 다른 노인들 쪽을 향해 고개를 두고 있었다. 그는 초등학생 정도의 작은 체구였는데 두 무릎이 가슴에 닿을 정도로 다리를 잔뜩 구부리고 있어서 더욱 자그맣게 느껴졌다. 양쪽 옆구리에는 갈색털의 곰 인형과 코가 사라진 강아지 인형을 각각 끼우고 있었다. 노인은 내가 다가가자 자동차 대시보드에 붙어 있어 고개를 출렁이는 인형처럼 내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머리를 움직였다. 대화는 어렵지만 아 같은 소리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했다.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어 귀저귀를 착용해야 했는데
굳어진 다리가 펴지지 않아서 기저귀를 교체할 때 보통 힘든 게 아니라고 한 요양보호사가 덧붙였다. 기저귀뿐일까? 곰인형과 강아지 인형의 의지에 간신히 앉아있는 것조차도 노인에게는 무척 힘겨워 보였다. 그럼 이분은 이 자세로 얼마나 계시는 건가요? 50대 중반의 여자 요양보호사가 대답했다. 혼자 똑바로 앉지를 못하세요.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식사하실 때만 휠체어에 태워드려요. 조금만 중심을 잃어도 옆으로 쓰러지시니 소파에 앉혀드리기도 힘들어요. 자칫 앞으로 쓰러졌다간 정말 큰일이거든요. 할 수 없어요. 벽에 이렇게 기댄 채 앉혀드리는 수밖에요. 나는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아 두 눈을 맞추고 한동안 노인을 살펴봤다. 처음에 이리저리 움직이던 노인의 눈동자가 멈추더니 나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의 까만 눈동자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노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며칠 동안 그를 관찰했다. 그는 말은 거의 할 수 없었지만 청각 기능은 문제가 없는 듯 했다. 치매 진행도 초기 상태였다. 오며 가며 말을 붙이고 반응을 살펴보니 내가 건네는 말을 대부분 이해한다는 것과 아 라는 대답 소리도 상황에 따라 조금씩 억양과 톤을 달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우선 노인의 자리부터 옮겨드리고 싶었다. 몸을 더 확실히 지탱할 수 있도록 지지도구와 자세를 좀 바꾸면 소파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나는 노인을 들어 안아 소파로 옮기고 중심을 잃고 쓰러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보강했다. 옆이나 앞으로 고꾸라지지 않는지 여러 차례 확인한 뒤 드디어 노인의 자리가 소파 한 곳에 마련되었다. 이제는 홀로 벽에 기대 우두커니 앉아있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푹신한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게 되었다. 다음으로는 의사 표현을 도와보기로 했다. 짧은 한마디 소리 정도만 낼 수 있었지만 간단한 의사 전달을 하기에는 그것으로도 충분했다. 특히 할아버지가 용변을 본 뒤 그 사실을 제때 알려주기만 해도 기저귀를 빨리 교체할 수 있으니 좋을 것 같았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어르신, 소변 보시면 제게 알려주실 수 있어요? 축축하게 계시면 좋지 않으니까요. 그럼 만약 용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실 수 있을까요? 나는 한 손을 쭉 펴서 노인을 향해 손바닥을 보이고 살짝 흔들었다. 작고 마른 노인의 손도 따라 올라왔다. 팔을 쭉 펴지는 못하고 손만 들어 올리는 신용 정도였지만 가능성이 보였다. 다른 직원들은 괜한 일거리를 만든다며 투덜거리기도 했는데 과연 일이 어찌 될지 궁금하기도 한 표정들이었다. 할아버지의 손은 곧잘 올라왔다. 그 덕에 내일이 좀 바빠지긴 했지만 그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 생각하니 그리 힘들지는 않았다.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긴 했다. 그건 내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할아버지의 손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다. 그래서 용변을 볼 때마다 손을 드는 수신호는 오직 우리 둘만의 약속으로 이어졌다. 그렇게 몇 달이 빠르게 지나갔다. 여러 행사가 겹쳐서 아침부터 분주한 날이었다. 그날따라 면회객이 끊이지 않았고 음악 연주 봉사를 하러 온 사람들이 1시간가량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정신이 없이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당장 처리할 일들이 자꾸만 생겨 이리저리 쟁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내 모습을 눈으로 쫓는 것이 느껴졌다. 아! 아! 나는 할아버지의 작은 손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렇지만 할아버지를 향해 손바닥을 들어 보이기만 했을 뿐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지금 바로 해야 하는 일, 더 먼저 끝내놓아야 하는 일, 기저귀를 가는 일보다 더 급하다면 급할 수 있는 일들이 자꾸만 앞에 끼어들었다. 아! 아! 할아버지가 다시 나를 향해 손을 들었다. 나는 그때 분명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다. 그렇지만 슬쩍 못 본 척 등을 돌려버렸다. 너무 바쁜 날이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었음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의 손은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 나는 할아버지에게 사과를 드려야 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할아버지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다. 아, 괜찮다고요? 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한 번의 회담으로 우리 두 사람은 화해했다. 우리는 20대 국회와는 한일 양국과는 달랐다고 생각했는데 잘못된 판단이었다. 화해 이후에도 할아버지는 2번 다시 손을 들지 않았다. 몇 번을 말씀드려도 그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애면글면하는 나를 본 몇몇 동료들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아마 선생님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저러시는 것 같아요. 속은 말짱하신 분이니. 나는 할아버지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어르신, 저 때문에 이러시는 거라면 그럴 필요 없으세요. 어르신을 돕기 위해 제가 있는 거랍니다. 어르신, 이제 저하고도 말씀도 안 하시려고요? 그건 아니시고 괜히 그러실 건 없는데 그러시면 알려주시지 않아도 제가 자주 봐드릴게요. 아셨죠? 그는 여전히 내게 호의적이었지만 내 호소는 소용이 없었다. 나는 다시는 할아버지의 손을 들어 올릴 수 없었다. 40도가 넘는 열이 며칠이나 계속되었다. 그의 이마에서 아지랑이가 이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의 작은 몸이 더 쪼그라드는 느낌이었다. 할아버지는 사나흘 전부터 음식을 삼키지 못했다. 노인들이 식사를 못하게 되면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는 것을 나는 자주 보았던 터였다. 멀리서 다가오는 구급차 불빛이 급하게 창문 안으로 쏟아졌다. 풀벌레 소리가 일시에 멈췄다. 나는 밤의 한기에 푸르르 몸을 떨었다. 어르신, 조금 있으면
여기 정원에 온갖 꽃이 핀다고 해요. 빨리 나으셔서 돌아오셔야 해요. 낡은 문고리 같은 어르신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구읍대원 사이에서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썰물 같은 목소리였다. 동료들은 그럴 리가 없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모두 내가 잘못 들은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노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잘 듣는 편이다. 소리를 귀로만 들을 필요는 없었다. 노인들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몸의 여러 부위를 이용해서 말을 한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눈빛이나 표정, 심지어 노인들은 말하지 않음으로써 말할 수도 있었다. 마음의 소리는 어떻게든 들리는 법이다. 들으려고만 한다면 말이다. 몇 개월이 지나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는 내용이었다. 이제 더는 고생하지 않으시겠구나. 굽은 다리 편하게 펴고 똑바로 누우실 수 있겠어. 어쩌면 할아버지께는 잘된 일인지 몰라. 생각해려 했지만 이별은 늘 찹찹했다. 처음 만나던 날 텔레비전 아래에서 곰 인형과 강아지 인형을 끼고 쪼그리고 앉아있던 할아버지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다. 아직 아침이 오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벌레 먹은 쌀아기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떠난 지 1년이 넘었다. 어쩌면 그분과 함께 거닐었을 산책로를 혼자서 걸었다. 잔디밭 한 구석에 작은 노란 꽃이 바닥에 배를 깔고 쪼그리 앉아 있었다. 한참을 그 앞에 앉아 눈을 맞췄다. 찬바람에도 마른 땅에 돋아났던 이름 모를 푸른 용케 꽃을 피웠다. 할아버지와는 이별했지만 영영 내 곁을 떠난 것 같지는 않았다. 내 마음속에서 그는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다. 겨울을 준비하는 나무들은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제 몸에 물을 말리고 있었다. 이제 겨울이 올 것이다. 그리고 다시 봄이 그 뒤를 따르겠지. 키 작은 들꽃도 함께 말이다. 그렇게 우리도 들꽃처럼 누가 봐주지 않아도 꽃을 피울 것이다. 누군가 찬찬히 바라보아 주기를 기다리며